고지혈증 자체가 뭔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기보다는 혈중에 지방,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적혈구들이 통과해야 될 공간을 지방세포가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그 혈관은 괴사가 되는 거고, 그 혈관 밑에 있던 세포들은 저산소증에 빠지고 결국 암까지 악화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비율이 높은 지방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말의 의미는 이름에 딱 써 있는 거죠. 혈액에 지방이 둥둥 떠다닌다. 결국은 지방 섭취가 늘어나고 쓸데없는 열량이 너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인구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숫자가 검사해보면 고지혈증이 진단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시던스가 높은 질환이고요. 남성에서 더 빈도가 높습니다. 남성에서는 57%, 거의 60%에 가까운 빈도로 나오고, 여성에서는 거의 40%에 가까운 37% 정도의 빈도를 나타내는 30대 이상에서는 다 주의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혈관에 지방이 이렇게 둥둥 많이 떠다닐까?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그렇고 과도한 열량을 섭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포에 필요한 열량만큼만 먹으면 지방이 떠다닐 일이 없는데, 남는 열량이 결국은 지방으로 변해서 체내에 곳곳에 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차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자체가 뭔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기보다는 혈중에 지방,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걔네들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만 딱 하나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고지혈증이랑 당뇨가 있든지, 고지혈증이랑 고혈압이 있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다 있든지 보통 그럴 겁니다. 그만큼 다른 혈관 질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고지혈증이 혈관들을 좁게 만들고, 왜냐하면 둥둥 떠다니는 지방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에 가면 적혈구들이 통과해야 될 공간을 지방세포가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그 혈관은 괴사가 되는 거고, 그 혈관 밑에 있던 세포들은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에 빠지면 결국 암까지 악화가 될 수가 있는, 암이 좋아하는 세포의 상태가 산증, 저체온 상태, 저산소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의 혈관에 남는 지방세포가 떠다니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의 대표인 암과 알레르기 질환, 류마틱 질환, 모든 질환들의 원인이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고지혈증을 처음 건강검진에서 진단받았을 때 30대 이상에서 반이나 있는 건데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식습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바꿔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질환들이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거는 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이제 환자분들 진료 볼 때는 응급실에서 환자 허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허리 엑스레이도 찍고 가슴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폐나 허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맥 상태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80대 이상, 90대 되는 노인들만 대동맥이 이렇게 하얗게 석회화가 된 병변을 볼 수가 있었다면, 요즘은 50대, 60대만 돼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동맥이 허옇게 이렇게 라인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맥벽 안쪽에 지방들이 쌓이고 거기에 염증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돌가루 같은 석회가 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설명도 안 해요. 예전에는 혈관이 좀 안 좋으시네요, 혈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무니까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찍으면 다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동맥에 때가 껴서 쌓일 정도면 저 밑에 말초혈관 상태가 어떻겠어요?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적혈구 가지 못하고 산소가 안 가는 거,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데다가 대동맥 자체도 문제예요. 이 대동맥이 강한 혈압을 이기지 못하면 동맥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지면 세 겹이 다 찢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즉사가 될 텐데, 안쪽에 벽을 찢으면서 혈액이 들어가면서 쭉 따라 내려가는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입니다. 대동맥 벽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서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이 증상이 뒤로 좀 넘어가듯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 급하게 조영제 CT를 찍거든요. 찍어보면 대동맥이 부풀어져 있으면서 안에 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소견을 보는 순간 이 환자 큰일 났다, 당장 전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동맥 수술을 해서 대동맥이 찢어진 부분을 바꿔 껴줘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몇 되시지가 않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빨리 옮겨드려야 돼요. 근데 옮기는 동안, 그리고 가서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반수해서 사망을 하십니다. 도착을 해서도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라는 CT가 나오는 순간 의사는 등에 땀이 흐르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혈관에 때가 끼고 석회화가 되는 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대동맥 질환을 하시는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점점 더 줄어들다 못해서 이제 후임들은 없고 연세 드신 교수님들만 남아있거든요. 이분들의 명맥까지 끊기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동맥 수술을 하실 분이 없을 텐데, 그러면 대동맥 박리라는 게 진단이 되면 그냥 환자분은 여기서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조금 예견이 되는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좋은 지방을 먹어야 돼요. 좋은 지방이라는 거는 일단 동물성 지방을 가능하면 배제를 해야 되고요. 또 동물성 지방보다 더 나쁜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즘 과자에도 트랜스 지방 있냐 없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식물성이면서도 경화유인 그런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되고,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비율이 높은 지방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통들깨와 아마씨유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통들깨와 아마씨가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오메가3가 비율이 높거든요. 아마씨는 따로 일부러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통들깨가 우리는 더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통들깨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들기름이라고 하죠. 들기름을 산화가 덜 된 짠 지 한 달 이내에 기름을 먹었을 때 항산화 물질로서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들기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들깨를 깨끗하게 씻어서 현미밥에 넣어서 먹게 되면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빠르게 먹게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통들깨가 씹히게 되면은 불편해서라도 오래 꼭꼭 씹어 먹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들깨에 있는 효능을 섭취함과 동시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견과류도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호두라든지 땅콩, 캐슈넛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견과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베리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딸기, 크랜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류들도 많이 먹으면 좋고요. 또 발효 음식으로 청국장, 그 다음에 은행잎 이런 것들 성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은행잎은 기능성 식품이나 약으로 보통 먹죠. 오래전부터 혈행 개선제로 진코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은행엽 액기스거든요. 그래서 은행잎을 액기스로 만들어서 혈행을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혈전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부작용이 있죠. 아스피린을 계속 먹다 보면 위에 부담이 돼서 속쓰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일부러 일주일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은행잎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은행엽 액기스를 활용을 하죠. 영양을 올려주는 섭취법을 얘기를 할 때 통들깨나 아마씨 같은 거를 먹을 때는 통으로 먹거나 아니면 기름을 짜서 먹더라도 들기름을 산패가 되지 않게 한 달 이내에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밥에 넣어 먹을 거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현미밥에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시래기라든지 곤드레를 밥에 넣어서 같이 이제 쪄서 먹는 시래기밥이나 곤드레밥도 굉장히 좋은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기 종류를 먹더라도 가능하면 지방 성분을 제거를 하고 먹는 게 좋은데, 2+1등급 한우 이러면은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잖아요. 근데 몸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더 나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름 성분이 적은 3등급이나 2등급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그런 걸 먹는 게 좋고요. 돼지고기도 먹을 때 삼겹살로 해서 일부러 지방층 많은 거 먹지 마시고요. 그 지방층에 뭐 들어있겠어요? 우리 사람도 지방이 쌓이는 이유가 몸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독성물질을 배출을 못하는 것들,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들을 배출을 못해서 지방에다 쌓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결국은 그런 성분들이 지방에 쌓인단 말이죠. 지방을 맛으로 먹을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을 최대한 안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돼지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면 앞다리 전지살이나 뒷다리살이나 이런 근육질 성분이 더 많은 그런 걸로 해서 찌거나 삶아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온에 굽거나 직화에 태워 먹는 거는 정말 최악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암물질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식 문화에서의 이 붓거나 태우는 문화, 거기다가 술까지 부어 먹는 문화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고지혈증을 피하고 혈행을 개선을 하려면 회식 문화에서 멀어지고 한 달에 한 번만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회식을 해도 고깃집에서 회식하지 않고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하나만 먹고 찻집에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회식 문화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식 문화를 3년 동안 참여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9살 대학교 겨우 입학할 나이에 고혈압성 뇌병증이 걸렸던 얘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요. 그런 정도로 매일매일 태운 고기, 술을 마시는 이런 상태로는 내 혈관이 얼마나 금방 악화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 하면 밥을 먹는데 좋은 걸 먹으면 좋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식사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일 첫 번째, 천천히 먹기. 저희 집 식탁에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걸 돌려놓고 천천히 먹어라. 가능하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음으로써 아밀라제가 나와가지고 침이 많이 나오면서 위에 부담을 덜 주고, 분쇄를 시킨 다음에 소장에 넘어가서 췌장에도 부담을 덜 주고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꾸로 먹는 식사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먼저 충분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밥과 반찬을 소량 먹는 방법인데요. 샐러드 음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드레싱하면 마요네즈 같은 거 들어간 드레싱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지방이거든요. 마요네즈가 뭘로 만듭니까?
계란과 식용유와 식초를 섞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방 성분이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마요네즈 드레싱이 아니라 새콤한 드레싱이나 이런 드레싱으로 해서 채소를 먹거나 아니면 생채소를 맛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채소 샐러드보다 초록색 채소가 오히려 쌉싸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식사의 최소한 50% 정도를 채소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위의 부분을 현미밥이라든지 반찬 이런 것들로 먹어주면 아무래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양을 좀 적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고지혈증의 제일 최악인 음식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튀긴 음식을 꼽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물성 지방 안 좋은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올리고 단백질도 남는 열량이 되면 결국은 지방의 성분으로 바뀔 수 있고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남으면 지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열량과 동물성 지방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식물성 지방을 먹어라. 근데 식물성 지방을 변화시킨 게 있습니다. 식물성 지방이 우리가 관리가 어렵고 산패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수소를 첨가해서 굳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린이랑 쇼트닝이라는 경화유인데요. 상온에서 굳는다는 거는 내 몸에서도 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동물성 지방보다 더 나쁘게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의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은 마가린 잘 안 먹으니까 튀김에서 쓰는 쇼트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쇼트닝으로 튀긴 음식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제일 안 좋은 음식으로 튀긴 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사실은 고지혈증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치료제들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이긴 한데요. 결국은 고혈압당뇨 약처럼 매번 말씀드리지만 약은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습관 바꿔야지 낫는 거고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윤행엽 엑기스라든지 식물성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린다면 바나바 잎이라는 당뇨를 낮춰주고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을 나노화시켜가지고 넣어준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만하면 정말 만병의 질환,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체중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나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는 그 에너지들이 쌓여서 지방세포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그 지방세포를 먹이기 위해서 혈관들이 더 자라야 되고요. 배 둘레에 있는 체중들만큼 우리의 혈관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세포들의 혈행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얇은 혈관들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더 혈압이 올라가야 세포들의 산소와 적혈구들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남는 혈당들을 제어를 못해서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모든 질환들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끝에 있는 세포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저산소증, 저체온증, 산증이 생기면서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게다가 또 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물질들 많아져서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이 쌓이게 되는 상태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내 몸의 체온을 높이고 혈행을 많이 움직이게 하고 심박수를 높여서 에너지를 한번 쓰게 하는 거죠. 내 몸에 남는 에너지가 결국은 비만을 일으키고 지방세포를 만들고 혈행을 나쁘게 만들고 고지혈증이 돼서 이 지방이 내 혈행에 곳곳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막으려면 근육세포들이 에너지를 한번 써야 됩니다.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가 당이잖아요. 포도당. 이 포도당이 다 쓰이고 나면 글라이코겐이라는 간에 있는 당분을 먼저 쓰게 되고 그 당분도 다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배 둘레에 있는 내장 중심 주위에 있는 지방세포들을 꺼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육세포에 있는 단백질도 일부 쓰게 되지만 지방세포를 최대한 많이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을 태우고 근육은 올려주고 지방은 태우려면 그 방법은 뭐겠어요? 운동밖에 없는 겁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에너지를 태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방법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러닝머신을 뛰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같이 그룹으로 운동하는 방법, 등산을 하는 방법, 사이클링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계단 걷기 하루에 한 10개층 정도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내리는 거는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운동만 하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방법도 괜찮아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빠르게 걷기가 경보 수준으로 빠르게 걸으면 등에서 땀이 나면서 호흡이 가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도 상태가 되어야 내 몸이 운동을 하게 되고 당분을 쓰게 되고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중등도 운동이라는 거는 호흡이 가빠지면서 체온이 오르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이 오른다는 거는 부가적으로 내 몸에 암세포가 싫어하는 저체온증도 해결해주고 산소 공급이 세포 끝에 원활하게 되면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증도 해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증도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운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내 몸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를 빨리 진단해야 되는 이유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혈행이 안 좋아지니까 세균을 방어를 못하게 되고 감각이 떨어지고 세균 방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썩어 들어가겠죠. 아무리 항생제 치료를 해도 그 항생제도 결국은 혈행이 좋아야 세포 끝에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끝에 도달을 하지 못하니까 낫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뇨를 빨리 진단하고 합병증이 진행되지 않게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서 이제 15%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당뇨도 심각합니다. 당뇨가 30대에서 500만 인구를 넘어서고 있고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000만 인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제 1000만 인구면은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 정도가 당뇨 전 단계 이상, 6분의 1 정도가 당뇨인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예전에는 당뇨 검진을 자주 안 받으셔서 당뇨가 진단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병원에 가서 당도 찍어보시고 하기 때문에 수년 이상 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졌는데요. 그래도 당뇨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당뇨에 자기가 걸렸을까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당뇨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환의 특성부터 알아야 당뇨를 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당뇨는 이름에 답이 있는 겁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변에 당이 왜 나올까 하면 혈액에 당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혈액의 혈당이 왜 높냐? 내 세포들이 당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혈액에 당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당 불내성 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당 성분이 근육세포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데 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가 이미 당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경우에는 세포가 당을 쓰지를 않겠죠. 당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해주고 나서 당이 들어가야 다음 순서가 되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인슐린 피크가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당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인슐린이 당을 세포에 넣어주는 기능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 불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2형 당뇨,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생기는 당뇨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당뇨라는 거는 2형 당뇨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형 당뇨가 왜 문제가 되느냐?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너무 당이 높게 유지가 되거나 당 피크가 생겼다가 또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당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또 허기가 져서 먹게 되는 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 사이클이 벌어지거나 또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하면서 열량이 너무 남으면 남는 탄수화물들이 혈관에서 포도당으로 쌓여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은 먹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먹고 전곡류를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당분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운동량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사무직 생활을 하고 컴퓨터 생활을 하고 휴대폰 생활을 하면서 운동량이 줄다 보니까 근육세포가 당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먹게 되고 또 가공식품 먹게 되고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먹게 되고 이러면서 당을 소진할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빨리 진단해야 되는 이유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이 미세한 혈관 망가지는 게 대표적으로 눈, 안구에 있는 망막이 되겠죠. 몸에서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망막병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 안구를 바꾼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결국은 실명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만성 당뇨성 신병증에 빠지게 되면 콩팥이 망가지면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시간씩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6시간씩 투석에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투석하는 시간만 문제인가요? 고칼륨 혈증 때문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하게는 당뇨병성 위병증이 빠지게 돼서 계속 심하게 구토를 하는 분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들이 또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말초신경 끝에도 혈관들 상태가 좋아야 거기로 영양분을 보내고 노폐물을 빼주는 건데 당이 계속 높아지면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신경 말단도 망가지게 됩니다. 손발 끝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뇨발이라고 하죠. 상처가 생겨도 내 발이 다쳤는지 내 손이 다쳤는지를 모릅니다. 당뇨에 의해 혈행이 안 좋아지니까 세균을 방어를 못하게 되고 감각이 떨어지고 세균 방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발이 썩어 들어가겠죠.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서 아무리 항생제 치료를 해도 그 항생제도 결국은 혈행이 좋아야 세포 끝에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항생제를 때려 부어도 끝에 도달을 하지 못하니까 낫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뇨를 빨리 진단하고 합병증이 진행되지 않게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를 합병증만 막는 게 해결책이냐? 당뇨 약을 먹어서 당을 억지로 낮출 수는 있지만 합병증을 계속 무한정 막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합병증이 천천히라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혈압 당뇨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 당뇨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곡류 식사하고 채소 원저 식사를 50% 이상 많이 하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은 3대 2 정도로 조금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압, 당뇨 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들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라, 식생활 개선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응급실에 굉장히 자주 오세요. 전날 오고 다음날도 또 오시고 이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쉬지 않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어서였어요. 당뇨가 30년 차 되는 50대 여성, 일찍 당뇨가 생긴 거죠. 1형 당뇨였는데 구토를 계속 하다 보니까 먹지는 못해서 완전히 빼빼 마르고 낯빛은 굉장히 거무죽죽한 상태가 되어 있고 속이 불편하니까 손을 넣어서 억지로 구토를 해요. 주사를 달고 수액을 보충하라면서 진토제를 쓰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구토를 하고 나중에는 피까지 나게 됩니다. 식도가 찢어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증상이 와서 오는데 그러면 하루를 가지 않아요. 3일, 4일을 갑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항암제 쓰고 나서 구토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 증상을 항암제 쓸 때만이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계속 겪는 거예요. 한 4, 5일 정도. 그러니까 응급실에 매번 오는 거죠. 몇 달에 걸쳐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당뇨 합병증의 끝이 당뇨병성 구역구토가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은 당뇨의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다음, 다뇨, 다갈 내지는 다음, 다뇨, 다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을 많이 찾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도 허기가 지거나 물을 많이 찾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몸에서 당을 세포로 안에 못 넣어주고 계속 혈당이 높게 되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초혈관이 막히게 되는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혈당이 높으니까 물을 계속 먹게 되고 그 물을 계속 먹어서 몸은 붓는데 소변으로 당은 빠져나가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몸에서 물은 또 빼고 그러니까 또 물이 모자라니까 또 먹게 되고 뇌에서는 명령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물을 많이 찾게 되거나 입이 쩍쩍 붓게 되거나 소변을 다를 때보다 점점 많이 보게 되거나 자꾸 먹는 게 점점 늘거나 이랬을 때 당뇨를 의심을 하고 빨리 가서 당 체크를 찍어봐야 됩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는 FBST 128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식사를 한 다음에 2시간 이내에 내지는 아무 때나 찍어봤을 때 당 수치가 200 이상이 넘었을 때는 의심을 하고 당뇨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4번 혈당을 재게되는 방법으로 당뇨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 방법을 많이 안 쓰고요. 당화혈색소라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적혈구가 3개월 동안 우리 몸에서 유지를 되는데 당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6.5%가 안 넘더라도 5.7%에서 6.4%면은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장은 당뇨약을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당뇨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당이 많이 높지 않고 당뇨 전 단계였으면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빨리 하고 식습관 빨리 바꿔야 되는 거고요. 당뇨에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약을 일단은 먹어서 당을 조절을 해서 당 수치를 빨리 낮추고 합병증이 진행되는 걸 막은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5.7 이하, 5.5 이하로 정상치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피부 질환도 당뇨의 어떤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끈적끈적한 혈액 때문에 혈액이 나빠지면서 말초 혈관들이 괴사가 오는 거잖아요. 피부 끝에도 결국은 세포에 수분을 제대로 보충을 못 해주게 되고 세포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의해서 간지러움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건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접히는 피부나 목 뒤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에 피부 색깔이 약간 거무죽죽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진피 끝에 있는 아세포종들이 제대로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서 각질이 계속 일어나면서 걔네들이 쌓여서 침착이 돼가지고 껍게 보이는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증상들도 피부 증상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젖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흑색 극세포증도 당뇨를 의심해야 되는 피부 증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보는 거는 당뇨의 증상인데 소변에 거품이 난다는 정확하게는 당뇨의 증상은 아닙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는 거는 당과는 다른 겁니다. 단백뇨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신증이라 그래서 신장에 병증이 생기면 사구체가 단백질을 걸러내지를 못하면서, 원래는 사구체는 단백질은 다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안 내려와야 되는데 단백질이 투과를 해서 소변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구체 질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소변에 압력이 가해지면 소변이 거품이 생기면서 터지지 않는 거품이 돼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날 때는 단백뇨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증을 걱정하는 건데, 당뇨가 오래되면 당뇨병처럼 신증이 올 수가 있잖아요. 투석 전 단계처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단백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당뇨의 증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거품뇨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뇨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이 조절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뇨 교육할 때 아쉬운 점이 백미 식사를 하면서 열량만 낮춰서 음식을 조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먹는 거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곡류 식사하고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과일식하고 고기 종류는 굉장히 조금만 먹고 지방 종류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해줘야 당 자체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바꾸는 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운동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 병원의 당뇨 교육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당뇨 교육을 당이 진단됐을 때 하는 경우를 우리 일반 내과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당뇨 교육에 대한 어떤 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최근에는 된다고 하는데 그게 보상이 잘 안 되고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부분을 잘 안 하는데, 당뇨 교육하는 거 한 번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산부인과에서 임신성 당뇨가 됐을 때, 그럴 때는 당뇨 교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뇨 약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장 인슐린을 쓰이지 않으려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식습관 개선 교육을 병원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식습관 개선을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 생활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당은 당연히 혈당 피크를 만들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리고 빨리 먹는 습관, 빨리 흡수되는 음식들, 단순당, 가공당, 빵, 떡, 면 같은 밀가루 음식들 빨리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내 몸에 인슐린들이 혈당을 빨리 낮추게 되면 또 빨리 허기가 져서 또 먹게 되고, 또 면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먹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리게 되고 이형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상과당 같은 음료수 피해야 됩니다.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당분을 빠르게 올리는 거고 뇌에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뇌세포는 포도당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나오면 좋아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꼭 현미나 귀리, 퀴노아 같은 전곡류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남는 열량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식생활이라는 거는 많이 말씀드리는 현미채식 중심의 식생활뿐 아니라 좋은 고기와 좋은 지방으로 먹으라고 하는 저탄고지도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운 채소를 많이 먹고 지방이랑 단백질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성분을 먹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여라 하는 게 저탄고지인 거고, 결국은 바라는 방향은 똑같고 건강한 채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제가 기회가 돼서 해봤지만 저탄고지 하기가 우리 식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한식 중심의 식생활에서는 현미로 된 전곡류 식사와 채소 과일식이 훨씬 더 우리 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중해식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조류나 어패류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건 건강한 과일과 채소거든요. 올리브 이런 것들도 다 과일이고, 결국은 좋다고 하는 식생활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 밖에서 먹는 음식 중에 채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 나오는 겁니다. 쌈채소, 잎채소, 건강한 채소를 많이 먹고 건강한 과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남는 열량이 적어지고, 그 다음 계단 오르기라든지 빠른 걷기로 운동량을 늘려야 남는 열량이 적어진다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면 당뇨뿐 아니라 만성질환들, 암, 류마티즘, 알레르기에서 멀어지는 생활습관이 뭔지를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다 치매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치매 이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혈관 건강을 잘 개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계란이 있습니다. 달걀. 계란 같은 경우는 노른자에 있는 성분들이 뇌 기능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 노인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질환이 치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55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 치매에 이완이 된다면 그 뒤로 5년마다 2배씩 이 이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4세는 4에서 6%. 그 정도의 인구가 치매 인구가 되고 65세에서 70세 정도에서는 6에서 8% 이렇게 또 늘어나고 80세가 되면 20%가 될 정도로 5명 중에 1명이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거죠. 85세가 넘어가면 이 숫자가 47%가 됩니다. 85세 이상의 노인은 반수에서 치매를 겪고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치매가 걸리게 되면 기억 상실부터 시작해서 최근 기억을 인지를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집을 못 찾아서 집에 못 돌아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아예 배변 기능을 이해를 못하는 완전히 아기 단계까지 간다든지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다 치매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치매의 이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매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고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우리 뇌의 작은 혈관들이 이제 막혀서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뇌의 반쪽이 손상이 와서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이런 뇌의 경색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뇌 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CT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뇌경색이기 때문에 좀 뽕뽕뽕뽕 구멍이 뚫린 것처럼 혈관 상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와 비슷한 양상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혈관성 치매만 혈관의 원인이느냐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결국은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그런 레벨까지 들어가 봤을 때 이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잘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빼오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아주 미세한 혈관성 치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혈관 건강을 잘 개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넓게 혈관 개선으로 보면 당연히 전곡류 식사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또 얘기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이 있습니다. 달걀. 계란 같은 경우는 난황이라 그래서 노른자 있잖아요. 노른자에 있는 성분들이 뇌 기능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나랑 안에 있는 콜린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과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경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그 콜린의 이제 원료가 되는 레시틴 성분이 난황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계란이나 먹으면 콜린이 많이 이제 공급이 되느냐?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고 지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계란을 소량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란의 번호 보면은 끝자리가 1번으로 돼 있는 거. 목초를 먹고 자라면서 자유롭게 방사한 계란이 난각번호 1번 계란이고 그다음에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2번 계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경세포와 뇌세포들의 조직은 다 이게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지방이 어떤 지방이 드러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지방이라도 이 동물성 지방은 결국은 상온에서 굳는 지방입니다. 그러면은 혈관을 좁게 자꾸 만들죠. 그런데 식물성 지방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2일 오메가6 4 정도에서 오메가3 1대 오메가6 1 정도 그 정도의 비율까지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먹는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온 그런 동물들과 계란들의 비율은 1대 20에서 내지는 1대 60, 심하면 1대 100 정도로 오메가6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혈관 개선시키는 좋은 성분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최대한 높은 계란이든 고기 종류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장식 축산 아닌 고기를 구하기 자체가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차선책으로 지방이 좀 덜 들어있는 3등급 한우를 먹어라라고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콜린 성분이 들어있는 난황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는 난각번호 좋은 1번, 2번 계란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황에 레시틴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계란이 눈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라는 두 성분이 눈 건강에 제일 중요한 성분으로 꼽잖아요. 수정체에도 있고 보는 상이 안에 들어가서 맺히는 망막 그 중에서도 황반에 제일 많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몰려 있습니다.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이게 합성은 안 돼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50 넘어가면서부터 눈 건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섭취해 줄 때 꼭 계란으로 섭취해야 되는 건 아니고 채소에서 과일에서 섭취가 가능한 성분입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는. 하지만 계란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지 결국은 계란을 이것 때문에 많이 먹을 게 아니라 계란은 좋은 계란으로 1개 정도만 먹고 그것보다는 채소 중심의 식사,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식용유에다 튀기듯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니까요. 너무 고온에다가 튀겨 먹는 거는 뭐든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재료의 가공 방법이기 때문에 계란을 먹더라도 찌거나 삶아서 반숙으로 해서 먹거나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다 도움이 되지만 과일 중에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당은 별로 안 들어있고 성분 중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껍질에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추 토마토나 방울 토마토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토마토뿐 아니라 작은 토마토도 즐겨 드시면 좋다. 토마토에도 눈에 도움이 많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토코페롤도 많이 들어있고 나이아신, 비타민 B3, 섬유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토마토를 굉장히 추천하는 과일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예방이면 결국은 세포의 항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시큼한 과일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 넓게 퍼져 있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저렴한 영양제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로 섭취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견과류라든지 현미 같은 전곡류, 베리류, 딸기나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호두잣 이런 아몬드, 해바라기 씨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두를 뇌처럼 생겼기 때문에 뇌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1번으로 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잘 드시면 좋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메가3는 세포 인지질이라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 중에서 제일 오메가3 비율이 높은 음식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통들깨고요. 하나가 아마씨입니다. 밥에다가 통들깨 씻어서 넣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들깨에 있는 산화되지 않은 왜냐하면 기름으로 짜버리면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쓸 때 꼭 뚜껑 닫고 쓰라는 이유가 산화되지 말라는 건데 통들깨를 기름으로 짜버리면 오메가3의 효능을 조금 덜 먹는 거기 때문에 짠 지 한 달 이내에 기름으로 먹거나 아니면 통들깨를 먹거나 밥에 넣어 먹거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씨보다는 통들깨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구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통들깨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결국은 마이크로한 혈관의 원인이 대부분이거든요. 만성질환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포함해가지고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나 류마티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혈관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잘 못하고 노폐물을 잘 빼오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서 악순환이 진행이 돼서 그 조직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뇌세포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 보이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독소가 왜 안 빠져나간지를 생각하면 결국은 아주 미세한 5에서 7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혈관들이 안 좋아지는 상태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혈관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독성물질들이 자유자재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활성산소는 더 침착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법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현미밥 식사 내지는 귀리나 퀴너와 같은 전곡물로 식사를 하라는 것과 그다음 초록색 채소로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과일식으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너무 단 과일은 드시면 안 되지만 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과일도 많잖아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색깔에서 나오는 채소의 좋은 성분들을 많이 먹으면서 뇌세포에서 있는 활성산소와 베타아밀로이드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혈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모든 만성질환의 예방법이 되는 겁니다. 식습관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혈행을 빠르게 만들고 혈행에서 더 심장의 펌핑을 만들려면 결국은 몸에서 열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느라고 뭔가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암 환자분들께도 항상 설명드리는 거지만 계단 오르는 거는 또 체력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초기에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하루에 3에서 4km 정도 빠르게 걷기, 우리 몸에 열을 만들면서 혈행을 개선시키고 활성산소와 노폐물들을 빠르게 배설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은 스쿼트 같은 거 있잖아요. 100개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쿼트 100개를 한꺼번에 하긴 좀 무리이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20개씩 5번을 하셔도 되고 50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40개, 30개, 20개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쿼트를 즐겨주셔도 됩니다. 혈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단순당, 가공당 이런 것들이 건강에 제일 안 좋죠. 단순당이라고 하면은 빵, 떡, 면같이 밀가루로 된 음식이나 아니면 쌀가루로 돼서 가공을 해가지고 흡수가 너무 빨리 되고 당을 피크를 만드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찝게 되고요. 액상과당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당에 대한 피크도 올림과 동시에 액상과당에 계속 중독이 되면 끊지 못하고 음료수를 계속 찾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서 산소를 뇌 세포에 공급을 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빼는데 또 장애가 생기고 결국은 이 혈관 건강이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액상과당과 단순당 피하자. 당을 먹더라도 전곡류로 된 좋은 당을 먹자라는 말씀을 항상 매번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제일 나쁜 지방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동물성 지방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뭐냐 하면 식물성유는 원래 상온에서도 액체로 보관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상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소를 첨가를 해가지고 경화를 시킵니다. 원료는 식물성 기름인데 딱딱해져 있는 기름. 대표적으로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그런 기름이 있죠. 가공 버터는 안 됩니다. 버터 이렇게 뒤에 보면 100% 원유라고 되어 있는 게 진짜 100% 버터거든요. 피자 치즈도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피자 치즈를 차라리 먹는 게 낫지 가공 치즈를 먹는 건 더 나쁩니다.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식물성 기름이라 하더라도 경화시킨 이 트랜스 지방은 더 몸에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가린 잘 안 먹으니까 쇼트닝을 피하면 돼요. 쇼트닝은 튀긴 음식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피하면 저절로 좋은 지방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물질이죠.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술을 먹으면서 뇌 기능을 좋게 할 수가 없겠죠. 술은 알코올에 있는 열량만 들어있고 영양물질은 하나도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당분 성분만 들어있고 단백질, 지방을 포함해서 나머지 필수 8대 영양소들이 다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랄도 무기질도 다 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시키려면 물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탈수를 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로 됐다고 이게 물을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배의 물을 먹어야 될 정도로 몸에서 탈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경세포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뇌세포가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한 잔도 뇌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나마 알코올이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로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과일주나 전통 발효주를 한 잔 이내로만 드셔야 되고 그 이상은 다 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술만 하는 다 독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뇌 기능에 그냥 악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질환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을 먹고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뇌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술 먹은 상태에서 다쳤으니까 인지를 못하고 다음날 구토를 심하게 하는데 그 알코올성 위염 때문에 구토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식이 막 떨어지고 막 토가 점점 심해지고 깰 때가 돼도 안 깨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서 응급실에 왔더니 머리 CT를 찍어보니까 그 전날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머리 출혈이 있어서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알코올성 뇌병증 중에 소뇌 안쪽에 있는 제4뇌실을 파괴시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코올에 의한 안전뱅이 질환이 된다고 하는 콜사코프 신드롬입니다. 술 오래 드신 분들, 중독증이신 분들이 걷지를 못하고 막 비틀비틀대면서 그냥 안전뱅이로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뇌의 일정 부분이 파괴가 되면서 못 걷는 상태까지 됩니다. 알코올에 의한 뇌 손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코올이 뇌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에 안 좋은 주요 물질로 알코올을 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의 이완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질환이 아니에요. 우리 혈관이 건강하고 탱탱할 때 그때부터 그 혈관 건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 치매가 얼마나 일찍 오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의 혈관 상태를 얼마나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내 몸의 뇌세포에 이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좋은 음식으로 전곡류, 현미나 귀리 이런 걸로 다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서 채소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20대 30 정도로 조금만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내 몸에 제일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과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이런 거를 얼마나 내가 젊을 때부터 잘 했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결정되신다고 보면 돼요. 이제 60대 이전에 조기 치매가 있었던 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면 유전성으로 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고 돼 있지만 항상 제가 유전자 말씀을 드릴 때 설명드리는 거지만 유전자도 결국은 내 생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끄고 켜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습관을 잘 만들어내면 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건강하게 하는 거 게으리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을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